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환불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사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6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도로 갓길을 따라 걷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남성은 금연약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40대 딸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60대 어머니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과거 어머니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경찰관의 테이저건, 호박 등 진압행위 이후 사망한 이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뒷수갑을 채우고 붕대로 양말을 묶은 것은 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과 범위를 초과했다고 봤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리고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이 택시 먹튀 사건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이 여론의 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속속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죠. 바로 이 사람들. 고향에서 인천 모탈까지 택시 타고 갔다가 먹튀했던 저 10대들 잡혔습니다. 경찰도 여론이 꿈틀대니까 적극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뿌리를 그냥 확 뽑아 보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박지훈 변호사, 자,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과 교수님, 오 교수님 새해 결심 한마디만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선생이니까 쓰고 배우고 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또 이제 책을 하나 또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계속 배우고 있던 언어를 좀 더 학습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 정도입니다. 예, 저는 한마디만 부탁드렸는데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사건 반장입니다. 사건 반장 뭐요? 완주.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주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는 지키는데 이쪽에서 못 지키겠죠? 알겠습니다. 신랑 입원한 와중에도 사건 반장 못 보면 궁금해 미치겠어 하신 박선아님, 올해도 사건 반장 파이팅 하신 정희선님, 자, 안병수님, 문은정님, 박정민님, 강LS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자, 범행 전에 말다툼 있었다. 자, 직원의 특정 부위를 70cm 막대기로 찔러 사망케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사건인데, 자, 이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 음주운전으로 다퉜다는 사실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요? 네. 자, 지금 특정 부위 때문에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이긴 한데 지금 부검 결과 장기가 손상됐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몸 곳곳에 방어원이라고 그러죠. 싸웠을 때 나오는 방어원 그런 흔적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경찰 조사 결과 블랙박스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음주운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유족 측에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음주운전 때문에 다퉜다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보신 그 피의자인 대표 기억이 안 나요 한다는데 세상에 승 의원님, 네네. 사람 몸에 그 긴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놓고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아무리 술을 얼마만큼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피의자가 진술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경찰 왔는 거는 기억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화를 냈는 거는 기억난다. 하지만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신고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라는
그 상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상황에는 남자도 없었고 누나도 없었는데 경찰이 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경찰차에 타고 내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반소면만 입은 채 경찰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여서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결국 CCTV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전화,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그 피해 남성에게 폭행을 했고 폭행하는 과정에 갑자기 그러한 엽기적인 행동을 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 워낙 사건 자체가 그 범행 자체가 엽기적인 행위를 담고 있다고 보니까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검토하는 것 같은데 일단 교수님 성범죄 사건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나 보네요. 네, 경찰은 일단 그 성범죄 사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방적인 어떤 폭행 중에 이 막대를 그 피해자의 그 특정 부위를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의를 할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그 정의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정 부위에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회개한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했고 남성이 2명이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혹시 이게 성과 관련된 범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경찰의 발표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성범죄 사건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괴한 사건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바로 이어가죠. 주행 중 날아온 유리병입니다. 자, 영상 보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죠. 자, 도로를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보셨습니까?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파편들이 마구 튀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날아옵니다.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 멈춰 서서 직접 날아온 물체, 이 정체 확인했는데 다름 아닌 유리병. 알고 보니 저 갓길에 서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 유리병을 계속 투척을 했던 겁니다. 자동차야 그냥 뭉개고 갈 수 있을진 몰라도 이거 오토바이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백 기자. 네, 정말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지금 1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에 유리병을 지금 던진 건데요. 유리병을 던진 사람도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잠깐 그래서 멈칫하다가 결국에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도주했고 마지막에 산길에서 번호판을 떼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버리고 간 오토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 변호사님, 저번에 네. 경계석을 도로 한복판에 던져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기에 걸려서 사망했던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살인 미수행위 아닙니까? 자, 일단은 위험한 물건을 던진 거예요, 유리병. 특수자를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수 손괴, 오토바이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요. 타이어 등등. 그리고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도 성립할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운행 중에 저런 게 던져가지고 피하거나 하다가 큰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의도했거나 그것을 알았거나 방치했다고 하면 지금 말했던 살인 미수죄까지 성립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트렁크 잡고 선체로 탑승. 자, 영상을 보면서 역시 설명을 해드리죠. 자, 이거 보이십니까? 사람 2명이 지금 트렁크에 서서 달리고 있어요. 예? 안에 타면 되지 왜 트렁크에 이렇게 발을 걸쳐놓고 서서 가고 있을까? 알고 봤더니 이미 차 안에는 5명 정원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죠. 겁이 없다고 해야 되는지 무모하다고 해야 될지 뭐 둘 다겠지만 자, 교수님, 이거 만약에 방지턱 한번 툭 걸리면 튕겨져 나갈 겁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다치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만약에 차가 뒤에 따라오다가 그 순간적으로 그 어떤 그 떨어진 사람을 갖다가 친다든가 아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어떤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라든가 민폐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죠.
진짜 좀 뭐하는 짓입니까 진짜. 아니 승희 의원님 네.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놀랐는 게 만약에 이게 사람이 감정을 이입하게 되잖아요. 뒤에 타신 분들이 여성분들이니까 또 학생들이니까 저희 딸과 감정 이입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저 트렁크라는 게 고정된 물체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이렇게 시연 갈 때 이렇게 딱 잡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트렁크 뒷자리는 저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움직이면 트렁크도 뒤에 움직일 수 있고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튕겨나갈 수 있지만 그 트렁크가 다 끼면 저 상황에서 저 두 사람은 갈 데가 없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저는 안에 탔는 사람도 모두 다 같은 젠더일까 아니면 안에 탔는 사람이 젠더가 다를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한 노릇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좀 다음부터는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소매치기 검거 작전입니다. 역시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자 이곳은 서울 동묘시장입니다. 한 남성이 저렇게 노인을 밀치고 도망갑니다. 자 이 남성 지갑을 훔치려다 들킨 건데요. 도망가는 남성 길 가던 청년이 일단 한번 잡고 상인들 막 달려 나와서 막아섭니다. 다른 시민은 쓰러진 노인을 일으켜주기도 하고요. 시민들 경찰이 올 때까지 주의를 애워싸면서 소매치기범 붙잡았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야, 요즘처럼 현금 안 쓰는 세상에도 소매치기가 있었네요. 소매치기라는 거는 뭐 어디에 보시나 언제라도 있는 범죄이기도 하고요. 전통시장이라서 더욱 동묘시장입니다. 서울의 동묘시장인데 지난 1일 새해 첫날에 있었던 일인데 40대 남성이 80대의 그 노인 지갑 훔치려 하다가 시민들이 도와준 거예요. 혼자는 불가능한 건데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 멋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강력하게 저항을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검거가 됐고요. 아마도 이게 첫 번째 범죄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죄를 지금 추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박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죠. 막말 주민대표 검찰 송치입니다. 자,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아이들을 끌고 가서 이거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는데 야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야 라면서 위협했던 60대 그 대표 검찰에 넘겨졌네요. 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였는데요.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중에 그 아파트 아이들이 아닌 애들만 쏙쏙 골라서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서 폭언을 했던 아파트 대표죠. 당시에 대표 아이들을 기물 파손죄로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CCTV 돌려보니까 기물을 파손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이들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협박 이렇게 두 개의 혐의로 고소를 했었고 결국에 검찰에 송치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이 60대 남성 대표직을 해임해야 한다 거론됐었는데 실제로 해임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 인간사 정말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피해를 본 그 초등학생이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을 뭐라고 썼냐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고 화를 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엄마한테도 전화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니네는 나중에 큰 도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뭐 기물 파손죄로 경찰에 뭐 신고를 했는데 뭐 기물 파손된 것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분이 60대라고 하는데 1982년에 이제 그 윤홍길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그 소설 이름 중에서 완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완장을 차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일부지만 이 주민 대표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완장을 차고 꼭 그런 어떤 그 행세를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우리가 층간소음 때문에 해가지고 아주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관대하게 했었던 그래서 빵을 갖다 놓고 한 그런 그 흐뭇한 그런 그 60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판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비싼 값에 판매하고 환불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사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알아봅니다. 자, 지금 이거 정말 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 대전의 한 약국에서 폭리를 거둔다.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고요? 네,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입니다. 보통 마스크나 반창고 좀 얼마 정도에 사시나요? 아니 뭐 마스크 저는 이 100장 묶음으로 네. 한 8,000원 주고 샀습니다. 아, 8,000원이요? 예. 지금 100장? 너무나 비싸게 판다. 50장인가? 이런 얘기가 지금 아무튼. 60장, 50장이요. 너무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원이 지금 들어온 건데요. 구청에 8건 그리고 약사회에 3건이나 들어왔습니다. 현재 들어온 민원을 보면요. 마스크 한 장을 샀는데 5만 원이 결제됐다. 와. 숙취해소제 3병을 달라고 했더니 15만 원이 결제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승현님. 뭐 기본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보통 마스크 한 장 방금 우리 저 양 앵커가 말했다시피 지금은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1,000원 건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사 마이크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1,000원인데 5만 원을 받았다? 폭리라도 굉장히 큰 폭리가 될 것이고 뭐 숙취제 저는 이제 술을 많이 먹지 않아서 그렇지만 숙취제 보통 한 3,500원에서 5,000원. 잠시만요. 예. 아 지금 저기 5만 원 이 가격표가 다 각 개별마다 다 붙어 있네요. 근데 물건을 살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통념으로 딱 잡는 거지. 만약에 가서 이렇게 마스크 한 장, 이거 얼마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는 분 없잖아요. 우리가 예. 보통 얼마라는 생각으로 잡는 건데 그게 과연 청약과 승낙을 해서 계약이 맺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저는 이게 한 2가지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역할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제가 일단 손님을 하고 제가 약사입니다. 예, 약사를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저 선생님 이거 마스크 한 장에 마스크 한 장 주세요. 네, 그 5만 원이에요. 제가 카드를 줬어요. 5만 원이라고요. 예. 딱 보니까 왜 5만 원이에요 이거? 제가 5만 원 했잖아요. 언제요? 5만 원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을 갔을 수도 것이고. 있고요. 네. 자, 하지만 어떤 손님들은 또 보통 이렇게 마스크를 건네면서 네. 가격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정확하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예. 있어요. 아마 그거는 아마 정확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죠. 네, 자, 이 마스크 하나에 얼마예요? 5만 원이요. 뭐라고요? 5만 원이요. 5만 뭐? 5만 원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네. 이거 너무 비싸다 해서 이 결제를 안 안 하는 분도 경우도 계실 있을 거고. 거고. 예.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민원이 제기된 분들은 네. 그냥 얘기를 듣고 아니 뭐 아까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념상 그렇죠. 이게 그 가격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카드를 건네서 결제가 된 분들이잖아요. 카드를 제대로 또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만약에 카드를 보고 결제나 영수증을 보면서 많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약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약에 대해서 전문약 말고 일반 약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이 약사법에 특이한 게 있는데 일반 약 같은 경우는 약사가 가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판매자 가격 표시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말도 안 되지만 지금 보면 진짜 5만 원을 붙여놨어요. 저기 캡슐 10캡슐에 딱 봐도 4,000원짜리인데 5만 원을 붙여놨어요. 3,000원짜리를. 뭐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판매자가 직접 붙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은 아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환불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이 대전시 약사회 또 대전 유성구 보건소 얘기도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뭐 평상시에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랑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민원인들께 여쭤보기는 했는데 뭐 이제 조그맣게 붙여서 있었는데 본인이 살 때는 이제 미처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대화를 해야지만 저희도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저희도 좀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찾아가 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만나주지 않나요? 대화가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네. 자, 지금 아임똑똑님이 박지훈 변호사님 지금 음주 방송 하시는 거 아니냐고. 네? 술 안 드신 거죠? 5만 원이요.
아, 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추측이 예. 추측. 저 연기가 훌륭해서 저러신 겁니다. 자, 추측이. 자, 예. 자, 교수님,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듣고 와봤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 그 현행법상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성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판매자 가격 표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약국이 자율적으로 판매 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이 경쟁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 인하가 목적인데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제품 가격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판매 가격을 제품에 붙이거나 계산을 하기 전에 그 소비자들에게 이거 5만 원입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계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아이고. 제가 볼 때는 저희 동네에 있는 약사분들 굉장히 친절하시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 다 평판을 먹고 사는 분들인데 약국을 폐업을 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네요. 아니 지금 앞서 약국 바깥의 정면 모습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 저긴데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약국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도 있어요. 뭔가 많이 붙여져 있고 취해소가 약국에서 필요하나 싶기도 한데요. 예. 뭐 필요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특이한 모양새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 보면 더 그렇습니다. 모든 약품이나 어떤 상품에 5만 원 붙여져 깔끔해요. 일률적으로 5만 원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사기죄가 성립될 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사기라는 게 뭐냐면 속이고 기망행위를 해서 상대가 착오를 일으키고 그만큼 손해를 주고 자기 이익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속인 것도 없어요. 5만 원 그냥 안 사면 그만인 거거든요. 좀 애매합니다. 아니 근데 앞서 박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발음을 뭉개면 이런 건 좀 문제될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하게 물어봐야죠. 얼마요? 5만 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얼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문제될 것 그거 같아요. 이승엽 씨 목소리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비슷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약을 먹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 약사가 저 약국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천안에서 세종으로 한번 옮기고 또 세종에서 한 번 더 옮겼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이혼 전문 여친 구함 써 있는 것도 보이죠. 돈 빌리기 어디 회사 무슨 여자친구 구한다 또 이제 성기능에 관한 약 판다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쓰여 있었는데 저게 예전에 천안 세종에 있었던 약국의 모습이고 지금 대전 유성구로 옮긴 상태입니다. 약사가 현재 세 종류의 정신병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조울 증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약사 과거에 공주 치료 감호소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태어난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한때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지금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었군요. 그러니까 면허 정지가 되었지 면허 취소가 안 되었으니까 정지 기간 딱 끝마치면 다시 이제 약사의 일을 하는데 정말 저는 이 앞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되지만 천만다행인 게 이 약국에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처방하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라서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마음이 조금 놓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이 치료하는 약까지 만약에 저런 형태로 만약에 제조를 했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백 기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그 약국 외부에 흉기 그림을 그려놓고 미혼 약사, 친구 구함, 9시 이후 술 파티 이런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조금 많이 적어 놓아서 사실 탐정 출신, 덩쳐먹기, 마약 밀수 이런 비상식적인 글씨가 바깥에 붙어 있어서 사실 면허 정지가 되었는데 조금 치료까지 받았다면 면허 취소 여부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금만 지금 어느 약국이라고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전에 그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약사에 대한 얘기가 방송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승희 의원님 말씀처럼 저러면은 조금
그 자격, 그 약사 자격 그렇죠. 이거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지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즉결 심판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즉결 심판 왜 가냐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부착돼 있을 때, 그래서 이 즉결 심판을 통해서 뭐 구류라든지 이 과료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궁극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약사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품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문구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약사의 면허라든지 이걸 박탈할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심합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럴 때만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 가지고 징역형이나 이런 걸 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금고형이라는 건 거의 징역형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약사 면허를 박탈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약사회나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품위 유지나 이런 걸 통해서 징계라든지 이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일단 그 좀 뭐 그러면은 안 가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무서우니까요. 예. 안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아, 알겠습니다. 좀 너무 좀 당황스러워서 저희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6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도로 갓길을 따라 걷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남성은 금연약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는지 알아봅니다. 자, 백 기자, 6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또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군요. 네, 지난해 5월 천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갓길을 따라서 갔던 7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목을 크게 다쳤는데 어떤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목뼈를 크게 다쳐서 결국에 이 70대 남성 숨졌습니다. 아이고. 자, 이 사람 처벌해야죠, 박 네, 변호사님. 이른바 윤창호법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죄가 적용이 되고요. 뭐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전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도주치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인데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도주치사가 적용돼서 징역 7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징역 7년 이거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금연약을 먹었다. 그리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에 운전할 때 굉장히 주의력이 산만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그 코감기약 이런 거 먹을 때 그 의사 약사로부터 첫 번째 듣는 소리가 이거 먹으면 졸릴 수 있습니다. 운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 경고를 받잖아요. 분명히 금연약을 먹으면 그 금연약에 술을 먹으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에 의해서 술을 먹었잖아요. 술 먹고 자기가 이런 상태를 만들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저는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자, 항소심 재판부. 아, 그래 심신미약. 그래, 네.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술을 마셨을 때 예전에도 뭐 술 마시고 이러면 심신미약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거의 다 안 받아들이고요. 또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원자 행위라고 표현하는데, 본인 자체가 처음부터 이것을 자기가 해가지고 술을 먹고 의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적용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항소 기각을 하고 원심이 그대로 7년형이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심신미약 사건을 하나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농담 한마디에 점점점입니다. 자, 이 사건 40대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죠. 정확히는 지인은 아니고 아래층에 있는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데 새벽 5시까지 먹었으니까 꽤 친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아래층 이웃이 쳐다보면서 문신 멋있다, 랩하냐,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네, 약간 이렇게 놀리듯이 말을 한 겁니다. 거기에 격분해서 이웃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릅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안방으로 도망을 쳐서 문을 잠갔고 남성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남성이 직접 119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아,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고 랩을 잘할 것 같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견이죠. 그런데 교수님,
뭐 기분은 나빴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런저런 품평을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다고 모두들 다 흉기를 휘두르진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술을 먹을 때 그 일이 발생되기 이전까지의 어떤 과정에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그 심리적인 그 고조 단계가 있었는지 그거는 저희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언급을 했던 것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문신, 랩, 멋있다. 그럼 사실 문신, 랩, 멋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칭찬이죠. 예. 근데 여기에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것만 보게 된다면 아마 이분이 머리를 다 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빡빡머리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하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이 이게 트리거가 됐군요. 트리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게 남성, 여성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 그 어떤 그런 신체적인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열등감, 그리고 이제 바로 처음 만나자마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막 술을 마시면서 서로가 좀 기분 나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승 의원님 진짜 딱 한마디인데 빡빡머리에 문신 랩 진짜 멋있다라고만 했으면 이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에 자기 자존심이 있는 말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말들에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이 그 사람의 마지막에 있는 그 자존심을 건들면 충분히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흉기를 들고 사람을 찌를 수 있냐고요.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 자존심을 건들면 교수님하고 저거 있으면 교수님 그런 말씀 왜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한 게 맞지. 그 흉기 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 살인미수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도망가서 사망을 면했지 그 상황이 없다면 맞습니다. 분명히 장애미수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또 이런 주장합니다. 나 우울증 알고 있었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에요. 저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1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질환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고 술에 만취한 상황도 아니었다. 살인미수 징역 3년 선고했습니다. 진짜 제가 이런 얘기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심신미약이 뭐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사건 반장 많이 보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나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이제 심신미약만 하면 딱 그 심신미약의 심자만 딱 듣는 순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뚜껑이 확 열리시는 것 같아요. 뭔데 아니, 뚜껑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부적절할 필요 없어요. 아니 이제 범행 진짜 약간 좀 화가 확 나시는 화가 것 나죠. 같아요. 뭐 예. 저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만약 제 사건이라면 이제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 할 수 뭐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변호하는 측면에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1심, 2심 공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당연하죠. 심신미약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악의 없이 무심결에 던진 말이에요. 신체적 특징이긴 하지만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극단적 범행, 살인까지 간다?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 책임에 상응한 중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살인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수죄인데 요거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범행 직후에 119에 본인이 신고했다는 점. 요거는 아주 좋은 양형 요소로 고려를 해서 징역 3년이라는 1심, 원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심신미약 이제는 솔직히 정말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심신이 피곤하다라고 할 때 그 심신하고 심신미약에서의 심신이 다릅니다. 이 심신이 피곤하다는 것은 마음과 몸이 피곤하다고 하는데 여기 심신미약에서의 심신은 바로 신을 얘기하는 신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본능적인 그런 그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그 감경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거의 효과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신상 공개 문제도 언젠가는 이렇게 옛날엔 통했지만 요즘엔 다 공개하고 있어라는 그런 세상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강력범죄 저지른 이 피의자들 신상 공개 문제 사건 반장에서라도 정말 계속 끊임없이 좀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백 기자, 세 번째 사건인데요. 한 모녀에게 벌어진 또 사건이네요. 네, 지난 30일입니다. 청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40대 여성이 60대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흉기가 얼굴을 스쳐 지나갔는데요. 사망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자, 모녀 간의 말다툼이야 솔직히 뭐 일상 다반사일 수도 있는 거지만 친어머니를 흉기로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여성 흉기를 휘두른 진짜 이유 따로 있었다는데 자, 김하은 아나운서 그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폭행의 이유, 바로 과거 어머니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녀인데요. 여성은 사건 이틀 전에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가게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휘둘렀는데 어머니의 신고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까지 휘두르게 된 겁니다. 이거 박 변호사님 네. 몸이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네요. 그렇죠. 아마 엄마하고 딸하고 뭔가 경제적 문제,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갖고 신고를 했던 게 아마 원인이 됐고 이게 사실 일어나기 이틀 전에도 사실은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부수고 뭐 폭력을 휘둘러서 체포가 됐어요, 경찰에. 존속 폭행, 재물 혐의, 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폭행을 더 할까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어기고 바로 또 범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경찰에 대한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접근 금지 처분까지 내려졌다는 건데 교수님, 이 모녀지간은 말이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가장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머니한테는 이게 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지를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대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뭐 자식이 왼수라 그러는데 이거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네요. 왜? 자기 자식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갖다가 요청할 정도가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그 사이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람이 자신에게 잘해주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조금 이제 그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글쎄요,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 가지고 나에게 접근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할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죠. 법원 결정이 내려진 건데 이걸 무시하더니 결국 어머니가 그 흉기에 찔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그냥 이렇게 무시할 생각이면 작정을 했으면 무슨 처분이 내려져도 이거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좀 문제인 게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할 수 있는 게 뭔가 벌금이나 금액적으로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바로 우리가 이게 스마트워치라든지 스토킹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스토킹 법상에도 접근 금지 명령이 있는데 이거 어긴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내면 그만인 거거든요. 실제로 외국의 다른 이거는 뭐 스토킹 법상의 접근 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이 위반했을 때 바로 검거하거나 이게 가능한 어떤 법제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법 자체는 이것을 어겼을 때 금전적인 어떤 제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이걸 강제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승 의원님 지금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다시금 그 어머니를 폭행했다면 우리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재범의 위험성과 그 피해자에게 위해의 위력,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폭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범행을 어기고 다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예. 자, 가슴 아프지만 또 부모를 폭행한 사건 또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아들이 진짜 노모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무려 80대 어머니를 40대 아들이 폭행한 건인데 상습적으로 찾아가서 때리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존속 협박과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실형 2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 어머니를 때린 이유, 그것도 상습적으로 때린 이유가 더 기가 막히는데 체크포인트 짚고 가죠. 집 팔아서 치료비를 대라. 승현님, 예. 이게 40대 먹은 아들놈이 80대 노모한테 나 아프니까 집 팔아서 이거 치료해줘. 그런데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뭐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집을 팔아라 그랬는 그 원인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손가락을 다쳤대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이 손가락이 안 낫는다고. 손가락 치료비 되기 위해서 집을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집을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남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엄마 그럼 앞에는 욕을 했겠죠. 엄마를 죽이려면 못 죽일 것 같아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를 평생 키워주셨던 어머니를 장롱에 가두려고 하거나 심지어 머그잔을 바닥에 던지는 행위까지 했다라고 하니까요. 저 지금 사파이도 나오는데 참 어머니 마음이 정말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2019년에도 어머니를 때려서 재판에 넘겨졌고 1년의 실형을 살았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를 장롱에 가두고 학대하고 또 폭행까지 했었는데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닷새 후에 또다시 찾아갔고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가는 등 또 3차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그 가족 여러분, 정말 이런 부모를 폭행하고 노모를 폭행하고 이런 사건이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일상 다반사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자, 지난주 전북 전주에선 성탄절에 한 80대 노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40대 아들의 폭행으로 숨졌습니다. 자, 지난 11월에는 김치 좀 사달라는 80대 노모의 심부름을 듣기 싫다면서 폭행한 역시 40대 아들이 있었고요. 지난 8월에는 술 좀 그만 마시라는 79살 노모를 마구 폭행한 뒤에 집 바닥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르려고 했던 5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문제가 딴 데서는 범행을 잘 안 질러요. 딱 특정인 자기 어머니 아니면 부모한테만 반복해서 지르고요. 감옥에 가가지고 나온 직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합니다. 사실은 교도소나 이렇게 교화 자체가 목적이 뭐냐면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자유형을 당하는 건데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보내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이 좀 돼야 되는데 결국은 며칠을 또 안 지나서 다시 노모한테 폭행을 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교정 당국에서 교화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어머니를 3년 전에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이죠. 혼자 있다가도 어머니 사진하고 그냥 눈이 마주치면 그냥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지금 눈이 빨개지셨어요. 그러니까 참 전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두들겨 팼다는 이런 폐륜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 이제 존속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80대 어머니 찾아가는 이유가 왜 자꾸 찾아갈까요?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이 어머니가 집이 없으면 안 찾아가요. 이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자기 손에 넣는 순간까지 찾아갈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집도 절도 없이 그냥 혼자서 그냥 길가에 나앉으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래도 나 상관없다라고 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건데 정말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게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가슴 아픈 사건들은 좀 올 새해에는 좀 안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3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4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찰관의 테이저건, 포박 등 진압행위 이후 사망한 이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뒷수갑을 채우고 붕대로 양말을 묶은 것은 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과 범위를 초과했다고 봤습니다. 판결의 이유를 들여다봅니다. 자, 이 사건 관련해서 이 재판 관련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마구마구 좀 올려주십시오. 자, 백 기자가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1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20대 남성,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경찰과 소방관에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계속 거부를 하면서 대치 상태가 이뤄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원 이송을 거절하니까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을 꺼냈다고요.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환자가 지금 사망한 이 환자가 정신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입원을 거부하면서 흉기를 가지고 좀 적극적인 행동을 표시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도 그 환자의 가족 혹은 경찰에게 흉기로 대응하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그 다음 단계가 조금 과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법원에서 판단했는 게 수갑을 뒤로 채우고 이건 구급 때문에 했는 건데 발목을 묶어서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두었는 거죠. 손이 뒤로 묶여 있으니까 머리가 그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눕혀 있는 상황에서 가다가 질식사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일단 피해자, 네. 정신질환으로 난동을 부렸던 저 피해자는 일단 여성인데 테이저건 또 수갑까지 꺼낸 경찰.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 저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했던 테이저건도 했고요. 지금 이제 모습이 조금 그런데요. 뒷수갑을 합니다. 뒷수갑으로 하고 엎드린 모습으로 지금 절에되어 있는 상태고 또 발목도 지금 포박을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의식을 상실하고 5개월 후에 식물인가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엎드려 있는 시간 동안이 좀 문제예요. 그 당시 엎드려 있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나 목에 압박이 가해졌고 이게 비구 폐쇄성 질환, 그러니까 코하고 잎이 막혀가지고 사망됐을 가능성, 이게 지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나 구급대원 측에 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교수님, 인천 그 흉기 난동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그때 정말 그 대응 문제를 놓고 많은 비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응력을 강화하라 뭐 이런 또 지침까지 내려가지고 이후에 이 테이저건 발사 건수가 한 2배 정도로 늘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쏜 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대림동 여경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청에서는 이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당사자가 순응을 하게 되면은 언어적인 통제를 하게 되고 또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면 뭐 경찰봉으로 밀어내기라든가 방패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을 때 분사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폭력적인 그런 어떤 그 공격 때는 전자충격기라든가 경찰봉, 이 전자충격기가 이제 테이저건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공격일 때는 이제 권총을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현장에서 그 판단을 하는 것은 현장에 출동한 그 경찰관이 어떻게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뭐 이게 좀 과하냐 또는 그 당시에 바로 그 해당되는 사람이 흉기를 갖다가 들고 난동을 피웠기 때문에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수갑을 채웠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보기로 하죠. 이 피해자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과도한 물리력. 자, 재판부는 네. 과잉 진압이었다라고 본 건가요? 그렇죠. 뒷수갑도 문제지만 발목을 이렇게 지금 묶었던 거, 요거 자체가 두 개 같이 하는 게 이 법이 허용하는 어떤 그 기준을 넘어간 게 아니냐.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어떤 제재시키거나 반항을 억압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뒷수갑에
발목에 양발을 묶었던 거, 이 부분은 좀 과도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망을 했다면 경찰력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조금씩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재판부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흉기,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찰도 그렇게 좀 과한 진압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흉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재판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재판부가 이게 그 흉기를 든 상황을 굉장히 재판부 판사님께서는 잘 판단하실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생각이 다른 거니까 뭐 재판부 판사님들한테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흉기를 쥐었던 것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공격 상황에 심리적 공포를 느껴 취한 행동이다. 즉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좀 정신이 약간 좀 이렇게 불안전한 상황에서 흉기를 들고 사실상 적극적인 어떤 소란, 두자로 말하면 이제 난동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던데요, 언론에서는. 그런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경찰대 입장에서는 이 공격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럼요. 경찰에도 공격할 수 있지만 그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분이 가족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그 흉기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칼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쓸게요. 칼이라는 흉기를 사용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스스로 보호하는 것보다 저는 경찰이 그 다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순간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스스로의 보호하기 위한 흉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 당시가 경찰의 입장에서는 다른 제3자에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이 순간 테이저건 사용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테이저건 맞으면 사람 쓰러지고 더 이상 반항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119가 아까 우리 사파에서도 그냥 그 대한민국 119가 나오는데 사설 119예요. 사설 119인데 그러면 이게 정신이 약간 불안전한 분이 오면 어떻게 이분을 그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갈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오면 거기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렇게 좀 묶었으면 되는데 왜 수갑을 채우고 다리에 붕대를 채워서 끝까지 갔느냐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흉기를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일선 경찰은 그럼 경찰만 당하라는 소리냐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경찰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 회장단 민관기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위에서는 강하게 하라, 강하게 대처하라고 해도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왜? 판결문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국가 배상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가에서 100%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 출동했던 경찰관의 그 과실 유무를 또 국가에서 또 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과실이 만약에 20%든 30%든 잡히면 거기에 대한 배상은 그 공무원 개인이 해야 돼요. 자, 교수님 이게 배상액이 지금 3억 원이니까 거기에 30-30%면 그 경찰 연봉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하기가 좀 이러면은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우리 앵커께서 무엇을 이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앵커분의 봉급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 위축되지 않으시겠어요? 저 그 다음부터 입 닫고 살죠,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관들은 그렇게 판단을 본인이 심지어 공포를 느껴서 그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판단이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만약에 이때 경찰이 이러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어떤 주위 사람들이나 또는 경찰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경찰에 대해서 비난이 빗발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원칙은 간단해야 돼요. 경찰에 대해서 흉기를 들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 흉기를 갖다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흉기를 갖다가 들면은 그거는 거의 자살에 버금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원칙은 뭐냐면 경찰에게 흉기를 드는 것은
외국 같은 경우는 6피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6피트 흉기를 가지고 6피트 이내로 들어오면은 권총을 발사를 하게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만들어야지 복잡하게 뭐 이것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었다 어쨌다 그거 법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자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뭔가 조치가 되지 않으면 경찰의 어떤 그 법 집행,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법 집행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승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말이죠. 제가 뭐 수습 기자 시절에 경찰 지구대를 이렇게 돌면서 그 심야에 온갖 주취자들 막 행패 부리는 사람들 정말 막 고래고래 막 욕설하고 이런 사람들 막 다루면서 정말 녹초가 되는 그 현장 경찰들의 모습을 봐서 아니 저 왜 좀 강하게 좀 못하냐고 전 그런 생각 솔직히 들었거든요. 이 건과는 별개로 말이죠. 국가 공권력에 정당하게 앞에 정당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정당한 국가 공권력에 폭행과 협박으로 시민께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정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입건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측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저도 민광기 경위님 저하고 되게 이렇게 친하시고 저하고 같이 참여연대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한 가지만 경찰분들에게 꼭 부탁드릴게요.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어떤 경찰관 집행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약해지고 힘 없는 사람에게 강해지는 그런 모습도 경찰에서 빨리 탈피하신다면 이러한 국가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에 대해서 국민들은 박수치고 응원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지난달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남편을 잃은 40대 여성 배 씨. 사고 전까지만 해도 배 씨에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시부모가 크진 않지만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줬고요. 10년의 결혼 생활도 순탄했습니다. 다만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라는 이 시부모와 불편한 관계에 있긴 했지만 그 또한 남편이 방패가 되어 막아줬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 이후 배 씨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이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안타깝게도 배 씨에게 찾아온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지 두어 달 후 그동안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던 시부모가 찾아와서는 남편 명의로 된 그러니까 신혼 때 사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배 씨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인 이 집을 시부모에게 돌려줘야만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약간 좀 각색했습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그 배 씨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배 씨의 유일한 재산인데 지금 시부모님이 그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10년 전 결혼을 했을 당시에 배 씨와 남편은 직장이 있었지만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여유가 있었던 시부모가 그래서 이제 남편 명의로 30평대 아파트를 해줬던 건데요. 배 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갖게 됐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도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월급으로 좀 빠듯하긴 해도 그럭저럭 네 식구가 함께 살아올 수 있었고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배 씨 가족이 살고 있던 아파트도 덩달아 뛰어오르게 됐는데요. 결국 이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시부모와 갈등을 빚게 된 배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벌써 이 정도까지만 들으시고 정말 많은 의견 주고 계시는데 임현진님은 내가 이래서 결혼 안 하는 거야 막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사연을 조금 더 들어보죠.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신혼 때 집을 이렇게 사준 건가요?
네, 사줬는데 이게 배 씨가 예뻐서 사준 건 아니고 어. 아들을 좀 잘 살아보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배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 때도 혼수를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평불만하기도 했었다고 하고 다만 이제 아들이 외아들이었는데 워낙 이 아내를 좋아해서 열렬하게 구애를 해서 겨우겨우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 당시에 시부모는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아들에게는 아파트를 사줬고 그래서 명의도 자연스럽게 남편의 명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는 나중에 아들 내외와 같이 살고 싶다면서 그 때문에 집을 사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 네. 배 씨 부부 그리고 시부모 사이가 왜 이렇게 좀 틀어진 겁니까? 틀어지는 거는 뭐 좀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관여하게 되고 또 간섭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좀 컸던 게 며느리 역할을 하라면서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뭐 좀 빨리 오라고 그러고 안부 전화도 하고 도리를 못하면 안 된다. 그 와중에 남편이 또 며느리, 아내 편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시부모 문제 때문에 이 배 씨 며느리가 신경쇠약에 걸리니까 아이고야. 남편 입장에서는 또다시 편을 들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시부모는 또 대노를 하게 되고요. 남편이 이제 결단을 좀 내려요. 예. 시가에 갈 때는 아내는 가지 않고 배 씨는 가지 않고 남편하고 아이들만 좀 가는 걸로. 아하.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 집 식구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더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뭐 참고로 박 변호사님은 사모님과 어머님 간에 분쟁이 생기면 누구 편을 듭니까? 예? 안 생겨야죠. 예? 안 생기도록 해야죠. 아니, 변호사잖아요. 생긴다면. 생길 수 없도록 이쪽 저쪽 이렇게 잘 맞추면 됩니다. 아, 지금 두 두 분 분 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두 분 다 방송 장당분 두 분 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두 분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아니요 수도 두 분한테 각자 맞는 비법을 쓸 겁니다. 여기 가서 딴 여기서 소리, 이렇게 저기 가서 딴 거짓말하고 소리. 거짓말하고 그러면 절대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착한 거짓말. 뭐 착하든 안 착하든 그냥 거짓말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현님. 네네. 여기서부터 좀 안타까운 뭐 사연이 시작이 되는 건데 예. 이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사실 남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던 자동차와 추돌을 해서 남편은 사망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뭐 보험이라든가 적금 등이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건데 사실 어떠한 재산도 없는 상황. 이 아내의 입장, 배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자기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집을 팔고 그 집을 작은 집으로 옮겨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으로부터 샀을 때보다 이 집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유 자금을 만들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시부모님들에 대해서 약간 좀 못마땅해 하시는 점이 자기 친손주가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참 이 유일하게 남긴 게 이 집 한 채인데 그걸 다시 토해내라. 예?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이 그 시부모 되는 분들이 뭐 동네 구청에서 알선해주는 노인 일자리를 갖다가 그 통해서 이제 생활비를 버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부모들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부모 없이 혼자 학업을 마치고 살아왔다라고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결혼하면서 혼수나 결혼 자금이 많지 않다라고 그것을 갖다가 못마땅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일단 내 식구가 되면은 거긴 조건이 없어요. 내 아들보다도 먼저 이렇게 끌어안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한 번 판단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일단 자식에게 준 거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됐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줬어야 되는 거예요. 주고 난 뒤에 지금 와가지고 야 내가 그 지금 뭐 어떻게 된 상황이니까 이미 아이까지 둘 다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은 그동안에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집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집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정도가 되니까 오죽하면 아들이 가운데서 방패를 쳤을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에 와서 사시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이 며느리보다는 그 시부모들이 먼저 그 조건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된다. 중립기어를 박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그냥 편하게 네 분께 여쭤볼게요. 나는 며느님 편이다. 손 좀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또 우리 박 변호사님 방송을 아시는 또 네, 우리 박 변호사님. 저는 시부모 편입니다. 예, 또 이렇게 또 균형을 맞춰 주시려고 혼자 이렇게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아닙니다. 시부모 편 들어주고 싶어요. 진짜요?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럼. 법이 그게 안 되니까요. 마음이라도 제가. 마음으로.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승희 의원님, 예. 왜 손을 드셨습니까? 아까 저는 이제 변호사님하고 정반대인데 그 시부모님들이 말씀을 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다시피 처음에 아들한테 줬는 부분은 정려가 될 것이고 물론 이 정려가 뭐 서면으로 조금만 어려운 말씀이면 서면 정려가 아니라서 뭐 취소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할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지금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속은 직계 비속인 아이 둘과 이 부모가 그러니까 어머니죠, 배 씨죠. 배 씨가 전적으로 상속받는 거라서 사실 어머니와 아버님, 즉 시부모님한테는 그러한 재산을 갈 수 없는 부분, 즉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냉정하게 그 배 씨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지금 뭐 결론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래도 또 의외로 우리 박 변호사님이 손을 드셔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편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결혼 당시 시부모가 사준 아파트 남편이 사망했다면 이거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박 변호사님?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참 시부모가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오윤성 교수님이 이미 말을 했습니다. 뭐 범죄학에 대해서 해봐 가지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법에다 숨겨져 있는 얘기거든요. 우리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자 남편은 급기야 사망을 했죠.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상속 1순위는 누구냐 하면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손자, 자녀. 상속 1순위가 그리고 2순위는 직계 존속 배우자고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라는데 예.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 되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는 게 1순위, 2순위 뭐 조금 나눠 먹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유럽에는 그런 법제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 배 씨 같은 경우는 배 씨가 배우자죠. 예. 자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지금 오윤성 교수님 말씀대로 명의를 주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명의가 넘어간 이상 뭐 상속세 이런 거는 증여세 같은 건 변론을 하더라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아파트 관련된 재산은 손자들 둘이 하고 배우자.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배우자가 7분의 3, 뭐 손자들이 7분의 2씩. 근데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재산 누가 관리합니까? 엄마가. 법정 대리인 엄마가 예. 관리합니다. 100% 배 씨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는 지금 박 변호사님 설명대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부모님도 되게 지금 곤궁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며느님이 조금 이렇게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글쎄요, 이제 이 시부모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단추를 잘못 끼신 그 결과를 갖다가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아들도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정말 안 됐습니다. 아들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죠. 그다음에 손자 2명도 엄마 따라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소원할 거예요. 왜? 자기 엄마를 미워하면 아이들은 다 미워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아파트를 좀 정리를 하시고 조금 줄여서 가시면서 그 시부모님들에게는 아주 정말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시부모님이 요구를 하시면 안 되고 그쪽에서 이렇게 처분하는 대로 아가야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깔끔하게 종결되는 것이 아닌가 범죄학도 생각합니다. 많이 하시지만
또 이게 정답입니다. 어. 우리 민법상으로는 동거하지 않는 이상은 부양 의무도 없거든요. 법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고요.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인지상정상으로 이렇게 주는 게 더 맞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시부모가.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윤선 교수님이 정답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사연은 미국 워싱턴주에서 왔습니다. 자,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 협회 김윤정 회장님 그리고 샌드라 사무총장님 등등 임원분들 이름 좀 호명해 주시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자, 이 단체는 주유소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인 사장님들 모임이라는데요. 요즘 코로나에 시달리고 또 미국인 만큼 권총 강도들한테도 많이 시달려가지고 시리에 빠진 우리 이 사장님들 힘 좀 내시라고 말씀 부탁드린다 하셨습니다. 자, 이역만리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힘내십시오. 사연을 보내주신 박명숙 선생님에 따르면 워싱턴주 현재 정말 많은 교민 여러분들이 사건 반장을 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 눈입니까 저거? 네, 지금 여기 해발 3,160m라고 합니다. 산 정상에 저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 케이블카입니다.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작동을 멈춘가 했는데 몇 분이 지나도록 지금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정지된 2대의 케이블카에는 모두 21명이 탑승한 상태였는데요. 케이블카가 곧 정상 작동할 거라고 믿은 이들은 신년이 되는 순간 함께 해피 뉴 이어를 외치며 동영상을 찍는 여유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고 또 실내 온도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불안감이 극도로 커졌다고 합니다. 설마 지금 저게 갇힌 겁니까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네,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요. 뉴멕시코주의 유명 관광지 샌디아 피크라고 합니다. 이곳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쯤에 작동 이상을 일으켜 멈춰버린 겁니다. 당시 퇴근을 하려고 탄 건데요. 19명의 레스토랑 직원과 케이블카 회사 직원 2명이 꼼짝없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you just wait 15, 20 minutes, and that 15 minutes turned into a half hour. The half hour turned into an hour. We got real close and a lot of hugging and just making sure everyone was okay. 네, 이들은 케이블카 안에 마련된 비상용 담요를 꺼냈고 젤리와 과자를 먹으면서 서로를 다독였다고 합니다. 아우, 저 말이 쉬워서 저거 지금 몇 시간이지 좀 빨리 구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해가 뜨고 나서야 구조용 헬리콥터가 왔다고 합니다. 이제 12시간이나 지난 상황이었는데 그제서야 이제 케이블카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밧줄을 타고 저렇게 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지금 사고 신고가 된 건 지난 1일 새벽 3시쯤이었지만 구조대가 눈보라 때문에 산 정상 인근까지 등반하는 데만 4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명의 직원들은 약 12시간 만인 지난 1일 오후에야 모두 구조됐습니다. 지금 왜 멈춰선 거래요? 케이블카 회사 측은 날씨 영향 때문에 케이블카가 갑작스럽게 작동 이상을 일으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강추위와 습도 때문에 케이블이 얼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어갑니다. 오, 이거 뭐죠? 예, 캄캄한 밤입니다. 한 경찰관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 듯 뛰고 있는데요. 어딘가 도착하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란 경찰관, 손전등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비춰봤는데 동물 우리가 있고 지금 사람 한 명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이거 뭐예요 지금? 쓰러져 있는 남성 옆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호랑이가 우리를 침범한 청소 노동자의 팔을 문 건데요. 아이고 세상에. 호랑이가 남성의 팔을 물고 놔주지 않자 남성이 직접 응급구조대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고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ttacked by a tiger, please, please, please. You're being attacked by a tiger? Yes, please, at the Maple Zoo. 네, 청소 노동자는 동물원이 외부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이었는데 울타리에 팔을 끼워 넣었다가 변을 당한 걸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아, 저 어떻게 됐어요 이후에? 호랑이가 꿈쩍도 않고 남성의 팔을 꽉 물고 있으니까 결국 권총. 경찰관이 호랑이에게 총을 쏴서 사살했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hoot it. Tighten that windlass? I don't know where I even hit it. Make that as tight as you can fucking get it. 170, 160? I don't even know where I hit it. 160. 남성 어떻게 됐어요? 호랑이가 바닥에 쓰러지자마자 즉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청수 노동자가 허용된 선을 넘어서 동물을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려고 한 것 같다며 남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동물원은 외부 직원은 화장실과 선물가게 청소만을 맡고 있으며 동물 보호시설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저렇게 사고가 납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화면 보시죠. 네. 이거 왜 고기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예. 물고기 한 마리가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죠. 숨은 안 쉬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데요. 근데 물고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보면 도로 이곳저곳에 작은 물고기가 누워도 있고 또 다른 또 가정집 주차장 보면 물고기 여러 마리가 포착이 됐습니다. 15cm 크기 이상의 물고기도 일부 지역에서 발견이 쟤네들 됐습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저 친구들요. 예. 미 현지 언론들은 텍사스주 일부 지역에서 폭풍우가 도시를 휩쓸고 간 뒤에 비, 우박 등과 함께 수십 마리의 물고기가 하늘에서 왔다 그래요. 하늘에서요?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 주민들은 최근에 SNS에 도시 전역의 땅바닥에 물고기가 떨어져 죽어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중고차 매장에서 딜러리라는 제임스 오드리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큰 소리를 듣고 밖을 보니까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There was a loud crack of thunder, and we opened up the bay door, and I looked outside, and it was raining real hard, and a fish hit the ground, and I said, "It's raining fish." 네,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 강하게 불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강한 바람에 물속에 작은 동물들이 휩쓸리면서 개구리, 또 개,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현지 언론을 통해서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크기가 작은 연못은 통째로 하늘로 증발되기도 한다면서 작은 생명체와 돌 등이 바람을 휩쓸려 하늘로 날아갔다가 바람이 멈추면 땅에 떨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인도로 이어가죠. 자, 인도입니다. 한 아이가 지금 한 여자아이가 골목길을 뛰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들깨무리가 지금 따라오고 있죠. 아이가 방향을 틀어 왔던 길로 되돌아가자자 들깨무리도 또 따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처음에는 아이가 들깨하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아니에요. 갑자기 들깨무리가 아이를 둘러싸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위험하죠. 아이가 한꺼번에 달려든 들깨무리에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자, 이때 어디선가 한 남성이 달려옵니다. 들깨무리에 돌을 던집니다. 아이는 들깨무리에게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돌을 던져서 들깨무리를 쫓아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남성은요, 들깨무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개들이 도망친 쪽을 살피기도 합니다. 저 아기 괜찮을까요? 스스로 지금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4살 난 아이 치료를 위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얼굴에 상처를 좀 입었어요. 바늘로 꿰맬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후 아이는 광견병 백신 접종을 위해서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이의 아버지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들깨무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콜롬비아로 가보시죠. 고양이 한 마리. 네, 온몸이 흰 털로 뒤덮인 귀여운 동물인데 아기 고양이같이 생겼죠? 고양이 아닙니다. 제규어 런디라고 합니다. 생김새와 이름이 제규어랑 비슷한데 퓨마와 더 가까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에서 맹수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근데 저 모습만 봐서는 맹수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이 새끼 제규어 런디는 얼마 전 아브라 계곡에서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뭔가 달라서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태어난 지 한 달 된 제규어 런디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제규어 런디는 다른 제규어 런디보다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요? 제규어 런디는 일반적으로 회색깔이나 밤색 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 제규어 런디는 알비노라고 불리는 백색증을 앓고 있어서 털이 하얗고 눈동자는 붉은빛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에서 흰색 제규어 런디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수의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Este animal no es posible liberarlo a vida silvestre, ya que por su condición de albinismo presenta predisposición a ciertas alteraciones de salud, ciertas desventajas a la hora de desempeñarse en la vida silvestre, como imposibilidad de camuflarse, cierto, va a ser más visto por sus presas, por lo que la única alternativa para él es poder terminar su vida en un parque como este. 알겠습니다. 뭐 당분간 집중 치료를 받은 뒤에 공원으로 옮겨진다고 하네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도, 소중한 일상도, 시작은 당신의 몸이니까. 몸속의 영양을, 인생의 에너지를, 센트룸. 장 건강도 믿을 수 있는 센트룸. 스마트홀, 생생함이 다른 초격차 AR로 혼공을 구하다. AR 격차가 공부격차. 개구리 신장은 2개지요. 스마트 학습지는 스마트홀.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자, 친구한테서 결혼식 부케를 받아달라는 청을 받은 33살 A씨. 하지만 나 남친이 없다면서 거절했다는데요. 그랬더니 이 친구 40살 먹은 우리 친오빠 한번 만나볼래 했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친구가 강권을 하니까 친구가 너무 괘씸하다면서 커뮤니티에 이 고민글을 올린 겁니다. 40살이 어때서? 40살이 어때서? 아무튼 빨리 넘어와 주십시오.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말도 안 나오네요. 안녕히 계십시오.